먼저 이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가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영토 분쟁을 벌이는 곳이 이곳 세 곳이나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토 분쟁이 가장 첨예했던 곳이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고 그 다음이 쿠릴 열도, 독도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했는데 중국, 러시아 힘센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독도에 모든 도발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국제정치의 냉혹함이죠. 예. 이를테면 이 그 쿠릴 열도, 즉 그 일본의 북방 사계도서 분쟁, 예. 그 러시아하고 하고 있죠. 또 중국하고는 디아오디아오, 센카쿠 열도 분쟁, 예. 그리고 이제 독도, 이렇게 지금 일본이 도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도 같은 경우는 그 완벽하게 대한민국, 즉 그 조선으로부터 이렇게 넘어온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자료에 완벽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독도는 그렇죠.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는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은 중국에게 또 역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쿠릴 열도 문제는 또 이것은 또 의외로 일본에게 정통성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네.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독도는 한국 땅, 다오이다오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인 역사적으로 조금 더 가깝다는 정통성이 얘기가 있고 여기 쿠릴 열도 여기는 일본이 정통성이 일본이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예. 이 이제 사계섬인데 예전에 소련 시대에 예. 소련이 일본에게 4개 섬 중에서 2개는 가져가라라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일본은 싫어. 4개 다 줘. 라고 해서 버티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가 힘이 세졌지 않습니까? 예. 경제력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하나도 못 주겠다라고 다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본이 정통성이 있고 과거에는 러시아가 준다라고 했다가도 지금은 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는 세니까 가만 놔두고 또 이 센카쿠 열도는 자기네들이 역사적 정통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독도는 한국이 정통성을 다 가지고 있고 한국이 실효적 지배마저도 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이 제일 만만하니까 자기네들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외부와 계속 영토 분쟁이 있는데 왜 정부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냐? 한국이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네, 배가 뭐 부딪힐랑 말랑 이 정도까지 마찰을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 독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까?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2005년도에 예.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예. 그때 당시에 일본 해양 조사선이 독도의 해저 지형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예. 엄청난 충돌이 벌어질 뻔했죠. 예.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때 이 일본 해양 조사선이 독도 쪽으로 오면 예.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 해경에 있는 500톤급 이상의 모든 해경 경비함들이 전부 독도에 집결했습니다. 예. 해양 조사선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 그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일 간의 어떤 분쟁, 이것보다 사실은 더 가능성 높은 것이 여기는 지금 중일 간은 힘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도 부분은 힘이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예. 충돌 가능성이 크죠. 아까 세 곳 그 일본의 분쟁 지역 지도를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은 지금 센카쿠 열도는 분쟁 지역화가 사실상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예, 분쟁 지역화가 돼 있고 그러면 센카쿠 열도에서 배끼리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하던 그런 상황이 독도에서 재현이 되면 네. 독도가 일본 전략대로 국제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일본은 국제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 그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 낱낱이 그 시시콜콜하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예. 일본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연말쯤 되면 예. 우리 외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죠. 예. 독도는 우리 땅인데 물러나가라. 음. 라고 해서 나중에 혹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에 대한 어떤 그 실효적 지배 또는 영유권에 대한 재판이 국제사법재판이 벌어졌을 경우에 일본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해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물러나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또 여기에 뭐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정찰기가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경고를 예. 해서 다시 나간 적도 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꼭 질문드리고 네. 싶었는데 여기서 지금 물론 이제 이 동그라미가 실제 영해는 아닙니다만은 네. 요 경계선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을 해서 일본 순시선이 하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일본의 정찰기가 2위로 독도 쪽으로 온 적도 들어왔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순시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순시선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해경 경비함이죠. 그 순시선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독도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일 공동 어로 구역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순시선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하면 우리 해경 경비함들이 물러나라고 통보를 하죠. 예. 그러면 일본 경비함들, 일본 순시선들은 왜 그러냐, 여기는 우리 영해인데 라고 한 번 또 반박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무선 기록들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 갔을 때 우리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자극적인 감정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예를 들면 조금 더 나가면 네. 일본의 해양 조사선 그다음에 한국의 0013 일단은 해경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 경찰 배가 먼저 충돌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군대 대 군대, 물론 일본은 지금 뭐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지만 군대 대 이 군사력이 충돌을 하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 센카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함들끼리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5001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해 해경에 있는 경비함인데 한국의 모든 해경 경비함 중에 제일 큽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과거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해경 경비함에 태워서 예, 독도를 저변은요. 갔는데 예, 예. 일본 해경 경비함이 3,000톤짜리가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타고 갔던 배가 500톤짜리입니다. 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을 받아 화가 난 거죠. 예. 저거보다 더 큰 배 만들자라고 해서 돌아와서 바로 예산 승인해서 만든 게 이 5,001함 제일 큰 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에 2005년도에 일본이 저는 해양 조사선을 보내서 해양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이 배가 우리 쪽으로 왔으면 우리 이 한국 5001함이 대치해서 몰아냈을 거다. 5,001함을 비롯한 우리 한국 해경의 500톤급 이상의 모든 경비함은 그때 당시에 독도에 다 집결 했습니다. 이 해양조사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밀어내다가 만약에 해양조사선이 뒤집어진다든지 일본 해양 조사를 뒤집어졌다. 뒤집어진다든지 또는 뭐 충격에 의해서 우리 그 부산에 있는 해경 3,000톤급짜리 3,000함은 이 충격하는 어떤 그런 능력 충각까지도 있습니다. 예. 밀어내기 위해서 예. 그 부산에 있는 해경 경비함이 가서 충격으로 밀어냈다. 내다가 여기에 뭐 구멍이 나서 뭐 침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일본 해양수시선들이 우리에게 사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발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 경찰력 뒤에는 수평선 한 20km 정도 넘어가면은 지구 공면 효과에 의해서 바다 너머가 안 보입니다. 수평선 때문에. 예. 수평선 너머에는 반드시 한국 해군 구축함들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이 수평선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들끼리 또 이제 함포나 미사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발적 그러면 충돌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걱정이지만 네. 일본의 극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뭐 독도에 오겠다고 배를 몰고 오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극우 단체가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가면 일본이 말리는 척 하면서 일본이 자기들 자위대가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독도의 우발적 충돌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충돌이 그렇죠. 있으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왜냐하면 방금 보았던 그 해양조사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죠. 예. 그런데 극우 단체가 이를테면 요트라든지 작은 어선을 이제 임차를 해서 그것을 타고 온다든지 할 때 우리 5,001함처럼 한 5,000톤급 정도 되는 배가 극우 단체의 조그만 배를 밀어내다가 그게 살짝만 부딪혀도 뒤집어진다든지 예. 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밀어내기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 전략이기 때문에 밀어내는데 그것이 파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넘어진다든지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그 극우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오던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우리에게 사격할 수 있죠. 사격하면 우리도 대응 사격하고 그 뒤에 있던 해군들끼리 다시 함포 또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국제정세상 한국과 일본 중간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예. 중재를 하죠. 그러나 미국의 중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를테면 심야라든지
우발적으로 후다닥 벌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 징후가 이렇게 있어 오다가 생기면은 미국이 계속 중재를 하겠죠. 그러나 그냥 우발적으로 후다닥 벌어지는 상황 같으면은 이것은 미국도 손쓸 사이 없이 하다가 충돌이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에서 최강국일 가능성이 50년, 100년 뒤에도 보장되냐. 보장할 수 중국이 더 크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미국 중심에서 일본과 한국을 중간에서 중재하던 역할이 사라질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올 수 있죠. 그것이 지금 이제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한미 동맹의 가치가 미일 동맹의 가치보다 물론 미국의 국제 정치적 전체를 보면 미일 동맹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계급이 한미 동맹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주한 미군 사령관은 별 4개 포스타입니다. 예. 주일 미군 사령관 별 3개 쓰리타입니다. 그래서 예.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일 미군 사령관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우리가 한미 동맹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이를테면 통일 후에라든지 한미 동맹이 느슨해진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렇겠네요. 것처럼 예. 미국의 국제정치적 어떤 그 통제력이 느슨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발적 충돌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가 독도에 상륙하거나 또는 미세한 충돌이 좀 번졌을 때 일본과 한국의 해군이 바로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독도의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전력을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비교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해군이 지금 독도, 즉 동해지 않습니까? 예. 동해를 관장하는 우리 해군은 1함대입니다. 예. 해군 1함대. 그러면 독도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해군 1함대 전력이 출동을 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그리고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에 칠전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함, 지금 뭐 저기 나오고 아덴만 있습니다. 예. 예멘에서 예. 그 임시 예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왕건함, 이러한 그 5,000톤급 구축함이 6척. 그리고 이지스함이 3척이 있습니다. 예. 9척의 군함이 있죠. 예.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 아덴만 때문에 항상 아덴만 때문에 2척은 빠져 있습니다. 또 아덴만에 가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독도에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구축함급 이상의 배는 이지스함 3척, 예. 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순신급 구축함 4척, 예. 그리고 광개토 대왕함 이렇게 해서 총 8척의 구축함을 동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세종대왕함 등시 이지스함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축함 순인 것 같은데 네. 기술을 보면 그런데 일본은 이지스함 3척에다가 아키즈키라는 이 배도 이지스함급이라면서요. 그것은 이제 지금 그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면 예. 이제 함교 있지 않습니까? 예. 함교 위에 하얀색 그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지스 레이더의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입니다. 예. 즉 아키즈키라는 여기 있는 이게 예, 그겁니다. 그게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예요. 그래서 이 아키즈키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함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의 거의 60-70% 이상의 성능을 낼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본이 1년에 한 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최근에 일본의 군국주의화 네. 전쟁 망령이 살아나고 있는 게 미쓰비시 중공업 그 제로센 비행기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비행기 만든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배도 만들었더라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전쟁 범죄 기업 아닙니까?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어서 가미가제 폭격을 했던 그 제로센이 바로 미쓰비시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 미쓰비시가 지금 뭐 이런 그 군함뿐만 아니고 예. 지금도 F2 지금 이 아베 수상이 타고 있는 이 731이라고 하는 731이 바로 뭡니까? 생체 실험했던 그 부대 이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럼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네. 미쓰비시 중공업 회사가 있고 네. 이 회사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 제로센이라는 비행기를 제로센이죠. 만들었고 예. 이 타고 있는 네. 예. 만들었고 네. 그리고 아베 총리가 포즈를 취한 이 비행기에 적힌 731이 악명 높은 생체 실험하던 생체 실험. 만주에서 생체 실험했던 그 부대 이름을 저기다가 비행기 숫자로 새겼는데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결국 태평양 전쟁 때 전쟁 범죄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독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에서 출동시킬 배도 찍어내고 있다. 배도 찍어내고 또 더해서 일본의 F2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그 F2 전투기는 군함을 지원하는 전투기예요. 그래서 예. 군함을 공격하는 함대
공대 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F2 전투기를 미쯔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또 여기에서 앞으로 F3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또 만들 거예요. 뭐 그런 그 전범 기업들이 일본에 지금 많이 있고 그 예. 전범 기업들이 우리를 수탈했던 그 현장인 구남도라고 하는 섬을 지금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하는 등 예. 일본은 이 어떤 그 전쟁 범죄,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사과 또는 청산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더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권 연장 이런 곳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정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해군력 비교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독도 네. 유사시 해군력 비교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축함은 우리 몇 척입니까? 네. 우리 뭐 이지스함 다 합해서 8척. 근데 일본은 예. 총 4개의 기동 함대가 있어요. 예, 이게 그 중에서 도쿄 앞을 지키는 1호위대군을 제외하고 2호위대군, 3호위대군, 4호위대군 전체가 독도에 분쟁이 생기면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실제로 독도에서 우리가 무슨 뭐 미사일을 쏘고 교전을 하지 않더라도 양쪽이 저 멀리 떨어서 무력 시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8척이 총출동한다고 봤을 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함대 함 미사일. 예. 이 총 숫자와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함대 함 미사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이 표처럼 40척이 왔어요. 이렇게면 저 40척이 가지고 있는 함대함 숫자의 총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이지스함이 이를테면 이지스함 한 척이 정말 소설처럼 잘 막아낸다면 한 20발 정도의 함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지스함 3척, 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소설처럼 정말 잘 막아낸다면 한 5발에서 6발 정도의 함대함 미사일을 막아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최대 함대함 숫자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40척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함대함 미사일 다 요격할 수 있고 우리는 중과부적으로서 수적 열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맥시멈 한 8, 90발은 요격을 해도 그 이상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즉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저희가 뭐 50년 후, 100년 후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빼고 네. 지금 여기에 있는 당장 독도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또 동원할 수 있는 한일 간의 해군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대로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아까 이제 함대함 미사일의 숫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한 150km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150km 떨어져서 있다가 해경들끼리 지금 전투가 벌어져서 막 우리 해경함이 침몰하고 일본 해경 수시에 침몰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누군가가 미사일을 먼저 쏠 경우가 있을 예. 수도 있죠. 그러면 미사일을 서로 만약에 예. 서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다 쏜다면 150km 떨어져 있는 미사일이 속도가 시속 한 1000km 됩니다. 예. 그것이 150km 날아가는 시간이 한 6분 되죠. 예. 6분 정도 되는데 6분 후면 한국 해군의 8척의 구축함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본 함대함 미사일 한 80발 정도를 막아내고는 결국은 모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일본 해군은 예.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게 당장 뭐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50년, 100년 뒤를 보는 것이고 아까 얘기도 봤듯이 다오이다오 산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보면 독도에서도 향후에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뭐 일본은 지금 휴가급,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3대나 운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자, 항공모함이 하면은 이제 전투기가 떠서 다시 또 하늘에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사실은 개임이 안 되는데 더 이것은 뭐 비교 불가죠. 따라서 항공모함을 한 척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 20년 걸립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하면 예산 투입되는 것이 한 20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일본은 예. 지금 이미 항공모함이 3척 나왔고 예. 앞으로 20년 후에는 6척으로 갈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는 항공모함에 대한 아무런 지금 국민적 여론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항공모함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것을 우리 독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여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